어휴, 애도 못 낳는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내 아들 인생을 망치네 망쳐.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정말 드릴 말씀이 없어요. 흑염소가 임신하는데 직방이라더라. 내가 흑염소 구워줄 테니까 먹어. 흑염소 먹으면 애 못 낳는 여자도 애 낳을 수 있다니까. 어머니, 제가 비린 걸 정말 못 먹어서요. 어머, 아유, 얘 봐라. 애도 못 낳는 게 할 말은 다 하네. 비리긴 뭐가 비려. 내가 못 먹을 걸 억지로 먹으라는 게 아니잖아. 어머니, 아이 가지려고 병원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게 더 문제 아니니? 병원 다니는데도 소식이 없는 거면 그건 네 몸이 어딘가 잘못됐다는 거잖아.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결혼을 한 지도 몇 해가 지났는데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시간이 필요하겠거니 했죠. 그런데 해가 바뀌어도 소식이 없으니 결국 병원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는 며느리에게 난임이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의사 말로는 아주 희망이 없는 건 아니라고 했지만 자연임신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마음을 다잡고 시험관 시술을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며느리는 몸이 성할 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시술을 하고 집에 와서 울음을 참는 며느리 모습이 제 눈에도 보였지만 저는 그걸 위로하기보다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며느리 좀 그만 볶으시라고요. 내가 뭘 어쨌다고 볶는다는 말이 나와. 너 지금 네 어미가 네 와이프 괴롭힌다는 거야? 엄마, 그러는 거 아니에요. 할머니가 엄마 구박 많이 해서 힘들었다면서요. 엄마도 아이 못 낳는다고 매일같이 구박받고 서름받아서 죽고 싶었다고. 힘들게 형이랑 저 임신했다고 저한테 수백 번도 더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자식 못 낳는 며느리는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걸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내가 결혼하고 5년을 아이가 안 생겨서 그때 당한 시집살이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피가 거꾸로 솟아. 그렇게 당하고 살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알아? 여자가 애 못 낳으면 끝이라는 거야. 아이, 그니까 엄마도 그렇게 힘들었으면서 왜 그걸 또 우리 와이프한테 똑같이 대물림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전화해서 시험관 또 실패했냐고 난리 쳤다면서요. 부부는 자식이 있어야 해. 자식 없이 사는 부부가 행복할 거라 생각해? 자식이 없으면 부부 인연도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거야. 결국 헤어지거나 바람이 나는 거라고. 저는 입에 담지 말아야 할 말들을 제 둘째 아들과 며느리한테 매번 쏟아냈습니다. 며느리가 불임 판정을 받았다는 걸 알면서도 말입니다. 그 사실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저라고 왜 몰랐겠습니까? 속으로는 며느리도 많이 힘들겠구나 생각하면서도 입에서는 자꾸만 독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다른 집은 며느리가 애 낳았다, 아들 낳았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제 속마음은 온통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찼습니다. 괜히 그 화풀이를 제 며느리에게 쏟아내며 더 미워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까지 집착했을까요? 돌이켜보면 사실 젊었을 적 제 삶 자체가 그랬습니다. 결혼 후 몇 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자 저는 시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온갖 욕을 들으며 매일매일 눈물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첫 아들을 얻었을 때 저는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 인생을 지켜준 유일한 희망이었고 그 아이 하나로 저는 모진 시집살이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늘 아들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둘째네 불임으로 머리 아프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첫째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입에서 사망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큰아들 장례식장은 울음소리와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남편은 바닥에 주저앉아 아들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울었고 저는 아무 말도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큰며느리는 마치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 눈물만 흘렸고 그 옆에서 어린 손주 재원이는 아직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해맑게 이리저리 뛰어다녔습니다. 천진난만한 그 아이의 모습이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했죠. 재원이가 아빠를 부르며 환하게 우는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 어린 손자에게 어떻게 아빠가 없다는 말을 해야 할까. 세상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엄청난 슬픔 속에서조차 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생각들이 저를 갉아먹었어요. 이제 저 아이는 앞으로 어쩌나.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이대로 두면 안 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슬퍼해야 할 자리인데도 저는 자꾸만 어린 손주의 거취를 두고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그 오래된 가르침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던 겁니다. 결국 장례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둘째 아들과 며느리를 따로 불렀습니다. 상복을 입은 채로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은 둘째네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여기 앉아봐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큰형이 저렇게 절이 됐으니 이 집안에 이제 너희밖에 기댈 곳이 없다. 너희가 이 아이를 재원이를 맡았으면 좋겠구나. 네? 재원이를 맡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니네 호적에 올리라고. 니네가 앞으로 재원이 키우라는 말이야. 아,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원이한테는 엄마가 있는데 우리가 왜 재원이를 입양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형수님이 그러라고 할 리도 없고 나도 그럴 마음 없어요. 형수님한테 애를 어떻게 뺏어요? 재원이는 이 시집안 핏줄이야. 우리 집안 장손이라고 우리 집안 핏줄을 우리가 키우는 게 당연한 거지. 어차피 니넨 애도 없잖아. 남의 새끼도 입양하는데 조카는 남도 아니고. 며느리야 어차피 애도 못 낳는 주제에 할 말이 없을 테고. 그렇지? 어머니 저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형님한테도 너무나 죄송하고 재원이한테도 엄마랑 떼놓는 건 안 되잖아요. 얘가 뭐라는 거야. 넌 말할 자격 없어.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제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이대로 큰아들이 사라진다면 우리 집안의 핏줄이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두려움. 그래서 오직 집안의 피를 지키고 대를 이어야 한다는 고집이 저를 움직였습니다. 큰며느리가 혼자서 이 어린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불임인 둘째 부부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라도 키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그때 제게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말은 누구에게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강한 어조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면서 형의 아들을 빼앗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반항했죠. 그건 형수님을 2번 죽이는 일이라며 반항하더군요. 며느리도 옆에서 울먹이면서 아주버님이 남기고 간 아이라고 재원이만큼은 절대로 친엄마 품에서 떼어낼 수 없다고 작은 목소리지만 굳건하게 말했죠. 그 말은 아마 다른 사람들 귀에는 지극히 당연하고 모성애가 가득한 말로 들릴 거예요. 하지만 제 귀에는 그저 한심한 변명으로만 들렸습니다. 속으로는 너는 애도 없으면서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가 애를 낳아봤어야 알지 하는 원망과 분노가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차오르는 우라통에 가슴이 답답해서 숨조차 쉬기 힘들 지경이었어요. 왜 이리 이 어미의 속을 모르는 걸까 하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큰며느리의 반응이었어요.
아이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를 도무지 꺾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아이는 제 삶의 전부예요. 그런데 서방님한테 재원이 입양하라고 하셨다면서요. 어머니, 제정신이세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내가 못할 말 했냐? 내가 틀린 말 했어? 네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착각하는 것 같은데 재원이는 네 배 아파 낳은 네 자식이기도 하지만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야. 당연히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게 맞아. 그리고 너 혼자 일하면서 애를 어떻게 키운다는 거야? 저희 부모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재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씨 집안 핏줄을 왜 친정 부모님이 키운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니? 말이 안 되는 건 뭔데요? 재원이 아빠 그렇게 가고 나서 저랑 재원이 우리 둘밖에 없어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이 재원이 봐주신다는데 그게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고맙게 생각하셔야죠. 됐고, 긴 말할 필요 없고 재원이 포기해. 애 우리한테 주고 넌 네 인생 살아. 젊으니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재원이 아빠가 하늘에서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알아, 안다고. 내 아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이러는 거야. 내 아들이 남겨놓고 간 피부치 내가 못 지키면 내가 무슨 낯으로 눈을 감겠니? 저에게 재원이는 그냥 손주가 아닙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유일한 장손이었거든요. 어떻게든 우리 집안의 핏줄을 이어갈 귀한 존재가 남의 집안에서 자라는 건 제 오랜 가치관과 제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 집안의 핏줄은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집착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신념은 제가 살아온 세월 속에서 굳어진 철옹성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만약 재원이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손에서 자라서 우리와는 완전히 인연이 끊기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밤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이성을 잃었고 오직 내 손주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저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주저하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결심했죠. 법적 절차를 밟아서라도 손자를 되찾아야겠다고요.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큰아들이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재원이라고요. 제 귀한 손주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라는 것이 영 신통치 않아서요. 제가 그 손주를 직접 키우려고 합니다. 에? 손주를 뺏어오려고 하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뭐라고 하셨어요? 뺏어오긴 누굴 뺏어와요? 우리 새끼니까 우리가 데려온다는 거지. 내가 키울 거니까 재원이 양육권 소송을 진행해 달라는 겁니다. 보통 시댁이 나서서 손주 양육권을 가져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혹시 며느님께서 어떤 양육자로서의 치명적인 결격 사유나 유책이 있으신가요? 뭐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는 거죠. 제 눈에는 부족한 점 투성입니다. 아니, 남편도 없이 아이 하나 제대로 키울 수나 있겠습니까? 제가 키우면 넉넉하고 반듯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일단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시니 소송은 진행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패소할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판례나 법률상으로 봤을 때 어머님이 주장하시는 대로 승소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친모가 아이를 잘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제가 변호사님한테 바라는 건 딱 하나예요. 무조건 재원이 양육권을 내가 가지는 거요. 우리 집안의 대를 끊어놓을 수는 없어요. 변호사는 처음에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난감해하더라고요. 법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말했지만 저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말들이 많더군요. 손주를 뺏으려는 못된 시어머니가 된 거죠. 주변 사람들은 물론 친척들까지 며느리가 버젓이 살아있는데 엄마한테서 애를 뺏어오냐며 너무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이 제겐 오히려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지피는 불쏘시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할수록 제 신념이 옳다고만 굳게 믿었습니다. 마침내 재판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판사님 앞에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또박또박 쏟아냈습니다. 재원이는 우리 집안의 장손입니다. 일씨 집안 자손을 이씨 집안에서 키우겠다는 겁니다. 자손이 귀한 집안입니다. 이대로 재원이가 외가에서 자라게 된다면 우리 집의 대가 끊기게 됩니다. 제 말을 들은 판사님은 아주 냉정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아이 친엄마가 멀쩡히 살아있고 양육의지도 확고한데 왜 시댁이 이렇게 무리해서 양육권을 주장하느냐. 친모를 배제하려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서요.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데 그 순간 제가 무슨 나쁜 시어머니라도 된 것처럼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것 같았어요. 결과는 너무나 뻔했죠. 재판부는 단 한치도 망설이지 않고 큰며느리의 손을 들어줬어요. 판결문이 낭독될 때 제 귀에는 친모 우선 천국이 가게라는 차가운 목소리만 크게, 아주 크게 들렸어요. 패소 소식은 금세 친척들 사이에 퍼졌어요. 어쩌려고 그런 소송까지 했냐. 손주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지나쳤다. 며느리가 이제 손주 안 보여줄 거다. 이런 소리가 제 귀에 대모처럼 박혔어요. 마치 제가 천하의 못된 시어머니가 된 것처럼 모든 비난이 저를 향하는 것만 같았죠. 억울하기도 했어요. 내 속마음, 내 오랜 집착과 불안을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더 괴롭더라고요. 어머니, 이제는 속이 좀 후련하세요? 손주 빼앗겼다고 기어이 법정까지 가셨어야 했냐고요. 저를 이렇게 바닥에 짓밟으셔야만 직성이 풀리셨냐고요. 왜? 내가 못할 짓 했니? 나는 그저 우리 집안 장손을 지키려고 했던 것뿐이야. 기가 집게 뭐라고? 나는 내 아들의 핏줄을 내 마음대로 할 권리가 있어. 저한테 재원이를 뺏어가겠다는 걸 이렇게까지 동네방네 알리셔야 하냐고요. 남들이 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가 뭔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 엄마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남들 생각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남들이 밥 먹여줘? 남들이 재원이를 키워주냐고? 제가 왜 사람들 입에 오르내려야 하며 제가 제 아이를 키우기 부적합한 엄마처럼 오해를 받아야 하냐고요. 세상 어떤 시부모가 자기 며느리와 손주에게 이런 짓을 해요. 내가 뭐 너가 나쁜 엄마라고 했니? 나는 그저 재원이를 우리가 키우는 게 맞다고 한 거지. 그것뿐이다. 어머니, 저는 재원이 아빠 죽고 나서도 어머님 아버님 두 분이랑 잘 지내고 싶었어요. 저희 재원이 형제도 없는데 그래도 친척이라도 자주 보고 지내게 하려고요. 근데 저 이제 어머님 아버님 안 보고 싶어요. 뭐라고? 잘난 이씨 집안하고는 인연 끝났어요. 이제 더 이상 저랑 재원이 찾아오시지도 연락도 하지 마세요.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네가 뭔데 재원이랑 나 사이를 갈라놓겠다는 거야? 그날 재판정에서 저는 큰며느리와 그렇게 끝났습니다. 며느리 입에서 이씨 집안과 인연이 끝이다 라는 말이 그렇게 서슴없이 나올 줄은 몰랐죠. 그 말은 결국 저와 손주 사이의 문을 닫아버리는 선언이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얼어붙은 사람처럼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 며느리에게 수십 번 전화를 했지만 끝내 받지 않더군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고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큰며느리 집 앞까지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초인종을 눌러도 문은 굳게 닫힌 채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기척은 분명했는데 마치 우리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 같아 마음이 더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제 휴대폰에 며느리에게서 짧은 문자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앞으로 집에 찾아오시면 스토킹으로 신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희를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단호하고 차갑게 쓰여있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배신감, 분노, 억울함이 한꺼번에 치밀어 오르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서늘한 두려움이 스며들더군요. 나는 손주를 보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정말 괴롭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말없이 한숨만 내쉬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제야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이제 우리 귀한 손주 재원이 얼굴을 다시는 볼 수 없겠구나.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멀어진 그 거리를 다시는 좁힐 수 없겠구나. 그 차가운 현실이 제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그 후로 밤낮으로 재원이 생각뿐이었습니다. 잠을 청해도 눈을 감으면 아이 얼굴이 아른거렸고 밥을 먹다가도 재원이 얼굴이 밟혔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재원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 간절해졌고 더 보고 싶고 이대로는 미쳐버릴 것만 같은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큰아들을 먼저 보내고 이제 남은 핏줄까지 볼 수 없다는 상실감은 저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었죠. 결국 1년쯤 지났을까 저와 남편은 참다 못해 멀리서 재원이 얼굴만 보고 오려고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갔습니다. 여보, 봐봐. 저기 봐봐. 우리 재원이 보여? 저기, 쟤 아니야? 저기 조끼 입고 가방 메고 있는 애. 아이들이 다 고만고만한 게 다 비슷해서 못 잡겠네. 저 빨간 모자 쓴 애, 쟤 아니야? 여보, 당신 자세히 좀 봐봐.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재원이 맞아. 많이 컸네. 맞는 것 같은데. 그래, 우리 재원이 맞는 것 같아. 예전에 봤을 때보다 그새 키가 더 자랐어. 우리 강아지. 씩씩하게 잘 자라서 다행이다. 재원이 얼굴 봤으니까 당신도 이제 마음이 놓이겠네. 유치원 교문 앞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제잘거리며 뛰어노는 모습을 보는데 저 멀리 그 속에서 한눈에 제 손주 재원이 얼굴이 들어왔어요. 재원이는 제가 마지막으로 봤던 때보다 훨씬 키도 크고 표정도 밝아져 있었고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천진난만하게 웃으면서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그 작은 아이를 두 팔로 꽉 안아주고 싶었지만 저는 제 온몸의 힘을 다해 꾹 참았어요. 멀리서 얼굴만 보고 오자고 스스로에게 수십 번도 더 다짐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겨우겨우 제 마음을 진정시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손주가 메고 있는 노란색 배낭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방에 붙어있는 이름표가 제 시선을 붙잡았죠. 분명 이재원이어야 할 자리인데 제 눈앞에 선명하게 새겨진 이름은 김재원이었어요. 순간 숨이 턱 막히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제 귀한 손주의 성이 그렇게 아무 예고도 없이 바뀌어버린 거였죠. 순간 눈앞이 새하얘지고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뭐야? 김재원? 내가 잘못 본 건가? 아니야. 분명히 김재원이라고 써 있었어. 속으로 계속 중얼거리는데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여보, 저게 뭐야? 김재원? 왜 이름이 김재원이야? 잘못 쓴 거 아닐까? 우리 재원이 맞는데. 재원이 맞아. 여보, 아니잖아. 재원이 네 씨인데 어떻게 김재원이야? 저게 어떻게 재원이냐고. 목소리 좀 낮춰. 이러다 우리 여기 온 거 걸리겠어.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친인척이고 아는 사람들 다 동원해서 수소문을 시작했죠. 도대체 왜 우리 재원이 성이 바뀐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미치도록 알고 싶더라고요. 여기저기 전화도 해보고 아는 사람 통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발을 동동 굴리며 알아본 끝에 결국 알게 됐어요.
며느리가 재혼을 한 거예요. 제게는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다른 사람과 새 가정을 꾸린 거였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재원이 성까지 바뀌어 버린 거고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으면서도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귀하디 귀한 손주의 성까지 새아버지 성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저는 숨이 막혀 어린이집 문 앞에서 돌덩이처럼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큰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몇 번을 걸어도 받질 않더라고요. 한 번은 벨이 가다가 툭 끊기기도 하고 아예 꺼놨는지 신호도 안 가고 그럴수록 제 속은 더 부글부글 끓었죠. 결국 참다 못해 사돈댁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사돈,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우리 재원이 이름이 왜 김재원으로 바뀐 겁니까? 저한테 미리 한마디라도 해주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사부인,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저희 딸 좋은 남자 만나서 재혼했습니다. 새 가정 꾸렸어요. 재원이도 새아빠랑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 제발 더 이상 재원이랑 재원이 엄마 괴롭히지 마세요. 저는 평생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배신감을 맞았어요. 분노랑 허탈감이 동시에 몰려오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손끝까지 떨리더라고요. 세상이 저를 농락한 것 같고 마치 제가 바보가 된 기분이랄까? 치욕감이 온몸을 덮쳤어요. 결국 저는 미친 듯이 둘째 부부에게 화살을 돌리고 말았어요.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죠. 둘째 아들에게 소리쳤어요. 네가 그때 조카를 입양했더라면 이런 꼴은 안 났을 거 아니야. 네가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채원이가 남의 성을 달고 사는 일은 없었을 거라고. 엄마, 제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게 왜 내 탓이에요? 엄마가 재원이 뺏겠다고 재판까지 하는 바람에 형수님이 엄마랑 영 끄는 거잖아요. 우리 민주제 조카 입양 안 한다고 고집 피우더니 결국 이렇게 집안 대가 끊어지고 말았잖아. 입에서는 거친 말들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분노는 고스란히 둘째 며느리에게도 향했습니다. 애도 하나 못 낳아준 네가 감히 우리 집안을 망쳐놨잖아. 둘째 아들은 그런 저를 보며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그 모든 탓을 저희한테 돌리세요? 저희가 대체 뭘 잘못했어요? 엄마 이러는 거 진짜 도저히 못 참겠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아들 없다 생각하세요. 저도 부모님 안 계신다 생각하고 살 테니까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도 분노로 떨렸습니다. 하지만 제 귀엔 아들의 절규나 고통 따위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느낀 분노와 원망, 배신감만이 제 마음을 꽉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그 분노가 저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날 이후 둘째 아들은 저희와 연락을 끊고 인연마저 끊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그렇게 잔인하고 냉정한 말이 오고 갈 줄 저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몸부림쳤습니다. 남편과 저는 텅 빈 집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제 큰아들은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났고 제 큰며느리와 손주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완전히 남이 되어버렸으며 이제는 유일하게 남아있던 둘째 아들마저 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혼자 텅 빈 거실에 앉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내가 정말 괴물이었나 수없이 되뇌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 깊은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억울했습니다. 나는 그저 집안을 지키려 했던 것뿐인데 왜 모든 걸 이렇게 잃고 버림받아야 했을까? 그때는 아직도 몰랐습니다. 제가 그토록 굳게 붙잡으려 했던 건 핏줄이라는 허상뿐이었고 그 맹목적인 집착 때문에 결국 제 곁에 남아있던 소중한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는 끔찍한 사실을요. 이 모든 것이 저의 어리석은 집착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것을. 저도 알아요. 사실 둘째 아들이나 며느리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요. 애초에 그 아이들이 뭘 잘못했겠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는 늘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제 인생에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였고 그게 제 숙명이라고 믿으며 살아왔거든요. 저는 달리 다른 길이 있다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들네와 인연을 끊고 나서 어느덧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수없이 연락을 해봤지만 마치 전화를 착신금지라도 해둔 것처럼 받질 않더군요. 찾아가고 싶은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은 시간이 약이야 하며 저를 달래곤 했습니다. 두 늙은이가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이 명절도 주말도 생일까지도 보내려니 그 외로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에서 손주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노부부들을 볼 때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마음이 허전해졌습니다. 큰아들을 그렇게 일찍 보낸 것도 그 유일한 핏줄인 손자 재원이를 끝내 보지 못하게 된 것도 다 제 팔자가 기구해서 그런 거겠죠. 그렇게 하루하루 지루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친구가 놀랄만한 소식을 전해주더군요. 요새 뭐하고 지내? 얼굴 보기도 힘들다. 손주 보느라 바빠서 모임에도 통 안 나오는 거야? 손주 보느라 바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나 얼마 전에 백화점 갔다가 너네 둘째 아들 가족 봤잖아. 아니 그런데 그 옆에 웬 귀여운 아들을 데리고 왔더라고. 대여섯 살 되어 보이던데. 아주 그냥 가족끼리 오순도순 얼마나 화기애애하던지. 딱 보니까 애가 네 아들 붕어빵이더라. 괜히 아는 척 했다가 방해될까봐 그냥 왔는데. 너 설마 손주 있다는 거 몰랐니? 둘째네가 아들이 있다고? 너 잘못 본 거 아니야? 얘는 내가 무슨 치매 환자냐. 네 둘째 맞아 확실해. 아들이 있다고? 얘가 왜 이래? 너 그때 나한테 그랬잖아. 둘째 며느리가 불임이라 시험관 시술한다면서. 나는 당연히 시험관 성공해서 애 낳았다 싶었지. 누가 봐도 네 둘째 아들 붕어빵이더구먼. 너 설마 둘째네 시험관 성공했다는 것도 몰랐어?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죠.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구는 분명 둘째 부부랑 같이 다니는 귀여운 아이를 봤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제 가슴은 쿵쾅쿵쾅 뛰고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온갖 생각이 밀려오고 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뭘 놓친 건가 하면서 마음이 뒤숭숭해서 밤새 뒤척였습니다. 결국 다음날 새벽 저는 남편에게 잠을 못 이루고 친구한테 들은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가보자. 둘째네 아이가 생겼다잖아. 그냥 얼굴만이라도 보고 오자고. 문을 안 열어주면 문을 부숴서라도 확인해 봐야지. 남편은 제 말을 한참 묵묵히 듣기만 하더니 결국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 말은 없었지만 남편 마음도 저와 다르지 않았던 거겠죠. 저처럼 알 수 없는 기대감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다음 날 남편과 저는 둘째 아들의 집을 향했습니다. 5년 만에 찾아가는 길이라 발걸음은 무겁고 마음은 복잡했지만 한편으로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습니다. 문 앞에 서 있으니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끝까지 떨려서 초인종을 제대로 누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겨우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고 잠시 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둘째 며느리가 나왔는데 얼굴에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환하게 반기기는커녕 불편해하는 표정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잠시 뒤 며느리 뒤에서 둘째 아들도 나왔는데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사라지고 저를 경계하는 듯한 차가움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집안에서 작은 발소리가 나더니 남자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뛰쳐나왔습니다. 두 팔을 흔들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순간 그대로 얼어붙었어요. 아이는 제 앞에 서더니 맑은 목소리로 엄마, 이 사람 누구야? 하고 묻더군요. 그 한마디에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아니,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손주 같은 아이의 모습이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따뜻한 체온, 작은 손발,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세차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멍하니 그 아이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니 둘째 아들을 꼭 빼닮았더군요. 또래보다 훨씬 야무져 보였고 눈빛이 또렷해서 한눈에도 총명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벅찬 기쁨이 올라왔습니다. 한때는 애를 못 낳는다고 그렇게 구박만 했던 둘째 며느리였는데 결국 이렇게 아이를 안게 되었구나 싶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 드디어 둘째에게도 아이가 생겼구나 하고 속으로 수십 번도 더 되뇌었습니다. 안녕. 아유, 너무 귀엽네. 이름이 뭐야? 나는 이혜준, 8달. 해딸 어린이집 다니는 이혜준. 혜준이. 멋진 이름이네. 나는 혜준이 할머니야. 반가워, 혜준아. 그 순간 저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 시집 안에 드디어 아들이 태어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했고 동시에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이 집안의 대가 다시 이어지는구나.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꺼져가던 제 마지막 희망이 기적처럼 살아나는 것 같은 강렬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왜 오셨어요? 그게 너네한테 아이가 생겼다고 누가 말해줘서 사실인가 싶고 또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잘못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하실 필요 없고요. 갑자기 오셔서 당황스럽네요. 할머니, 혜준이 장난감 보여줄게. 혜준이 빵빵카 많아. 변신 로봇도 있어. 혜준이가 제 손을 덥석 잡고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바람에 아들 부부도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5년 만에 그 집 문턱을 다시 넘었고 혜준이 덕분에 막혀있던 공기가 한순간에 풀려버렸습니다.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벽을 허물어뜨린 것 같았습니다. 혜준이는 우리를 처음 만났는데도 전혀 낯설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해맑게 웃으면서 제 품에 덥석 안기더라고요. 그 순간 속으로 아, 이게 핏줄이구나 싶었죠. 정말 오래간만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우리 가족은 모처럼 다 함께 웃으며 시간을 보냈고요. 혜준이는 밤이 깊어가는데도 할머니 할아버지 가지 마세요 하면서 제 옷자락을 붙잡고 울기까지 했답니다. 그 뒤로 저랑 남편은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거의 매일 둘째네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혜준이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영상통화도 했죠. 남편은 혜준이가 좋아하는 자동차 장난감 사준다며 마트 장난감 코너를 늘 기웃거렸고요. 저는 혜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챙기느라 주방에서 분주히 손을 놀렸어요. 그렇게 두 늙은이가 모처럼 생기를 되찾았고 집안은 다시 웃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 부부와도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게 되면서 저희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듯했습니다. 혜준이 덕분에 가족의 온기를 다시금 느낄 수 있었죠. 그렇게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혹시 오늘 저녁에 잠깐 혜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히 봐줘야지. 장례식에 가야 하는데 혜준이 엄마도 꼭 같이 가야 하는 자리라서 장례식 갔다가 최대한 빨리 올게요. 급하게 올 필요 없어. 우리가 뭐 바쁜 사람들도 아니고 걱정 말고 다녀와라. 애 저녁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오랜만에 받아보는 아들의 부탁에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급하게 집안의 장례식에 가게 되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불이 나게 둘째네로 향했습니다.
혜준이는 저녁도 잘 먹고 할아버지랑 재밌게 잘 놀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다가 배를 움켜쥐고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아이를 헐레벌떡 소아과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급성 맹장염일 수도 있다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고통에 신음했고 저와 남편은 혜준이의 작은 손을 꼭 잡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피검사를 위해 아이의 팔에서 체열을 하는데 그 작은 몸에서 피를 뽑아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다행히 혜준이는 단순 복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성장통처럼 큰 이유 없이 배가 아플 수 있다는군요. 그래도 당분간 소화 안 되는 음식이나 찬 음식은 조심하라는 의사 선생님의 당부를 듣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혜준이를 안고 있던 남편이 뜬금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혜준이가 저를 많이 닮았습니다. 저도 어릴 때 배앓이를 자주 했거든요. 이런 것까지 남는 게 참 신기하네요. 선생님, 우리 혜준이는 혈액형이 뭔가요? 제가 A형이거든요. 혹시 저 닮아서 소심해서 배가 잘 아픈 건가 싶어서요. 어르신, 혈액형이랑 배 아픈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보자. 혜준이 혈액형은 AB형이네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차가운 얼음물 속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순식간에 복잡한 혈액형 계산이 돌아가기 시작했죠. 둘째 아들은 A형, 며느리는 O형인데 A형과 O형 사이에서는 AB형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럴 수가 없는데 하는 생각들이 마치 폭풍처럼 제 머릿속을 휘몰아쳤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복도 한가운데 의자에 털썩 힘없이 앉아버렸죠. 집에 돌아오는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의심과 불안이 뒤엉켜 마치 거미줄처럼 제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결국 저는 며칠 뒤 아들을 조용히 불러서 물었습니다. 혜준이, 네 친아들 맞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네 아들 맞냐고. 똑바로 대답해. 왜 그러세요, 갑자기? 지난번 응급실 갔을 때 혜준이 혈액형이 AB형이라고 들었다. 너 A형이고 네 아내는 O형이지 않니? 그런데 어떻게 너희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가 있냐? 솔직히 말해. 둘째 아들은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힘겹게 입을 열더군요. 엄마, 사실 혜준이는 저희가 입양한 아이예요. 뭐라고? 입양?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시험관 수도 없이 시도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큰 고민 끝에 입양을 결정한 거예요. 그럼 혜준이가 네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혜준이는 제 자식이에요. 아내와 제가 마음으로 낳은 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반가워했던 아이가 제 핏줄이 아니라니. 순간 가슴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알고 나니 충격이었는데도 그 뒤로 혜준이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해맑게 웃으며 부르던 할머니 그 한마디. 그런 모든 순간이 이미 제 가슴 깊이 스며 있었어요. 핏줄은 아니어도 그 애가 제 손주라는 사실엔 추후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집착했던 건 핏줄이었지만 정작 제 눈앞에서 저를 살게 하는 건 사랑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평생을 짓눌렀던 핏줄과 대를 이어야 한다는 집착이 서서히 힘을 잃었어요. 여전히 지난날 제가 했던 말들과 상처가 떠올라 후회도 크지만 혜준이의 웃음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피로만 이어지는 게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질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걸요. 저는 둘째 아들 부부에게 먼저 사과했습니다. 5년 동안 외면하고 상처 줬던 지난날을 후회하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빌었어요. 처음엔 차가웠던 두 사람도 제 눈물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아가, 정말 미안해. 내가 그 모진 시집살이 겪고도 너에게 똑같은 아픔을 줬구나. 내 어리석은 집착이 너를 힘들게 했어. 어머니, 내가 그동안 잘못했던 모든 것을 마음 깊이 새기고 앞으로 너한테도 우리 혜준이한테도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든든한 가족이 되어줄 거다. 핏줄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감사해요, 어머니. 그렇게 혜준이를 온전히 제 손주로 받아들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부부는 둘째 아들네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여행도 다니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재원이 아빠입니다. 순간 숨이 턱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잊을 수 없는 이름, 재원. 큰아들이 이 세상에 남기고 간 소중한 내 손자. 재원이 아빠라고 했습니다. 누구시라고요? 재원이 아빠요? 제가 재원이 새아빠입니다, 어르신. 재원이는 잘 지내죠? 많이 컸죠? 학교 잘 다녀요? 네네, 잘 지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재원이가 가끔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못 뵌 지가 꽤 되었다고 해서요. 재원이 엄마한테 이야기 들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안 보고 산다고. 네, 다 제 잘못 때문이죠. 제가 어리석은 짓을 해서. 재원이 많이 보고 싶으실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보고 싶죠.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이번 주 주말에 재원이랑 찾아뵙겠습니다, 어르신. 순간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재원이를 다시 볼 수 있다니, 그것도 재원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새아빠라는 사람의 입으로 직접 들으니 말이죠. 네, 꼭 데리고 와주세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는 걸 참으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우리 재원이가 온대. 이번 주말에 드디어 우리 손주를 다시 볼 수 있대.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꼭 잡더니 그 역시 눈가가 벌겋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래도록 말도 못하고 손만 꼭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주말, 우리는 재원이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오랜만에 본 손주는 훌쩍 자라 있었고 예전보다 훨씬 씩씩하고 밝아 보였습니다. 옆에는 새아빠가 함께 있었는데 재원이를 향한 그의 눈빛은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이의 손을 꼭 잡아주고 아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며 따뜻하게 웃어주던 모습이 제 가슴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재원이는 더 이상 부족하지도 않았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친아빠의 빈자리를 메워주는 든든한 보호자가 곁에 있었고 큰며느리와 함께 새로운 가정 속에서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와 감사가 밀려왔습니다. 그래, 우리 재원이는 잘 자라고 있구나. 저는 속으로 그렇게 되뇌이며 눈가를 적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혜준이와 재원, 두 아이를 모두 손주로 품게 되었습니다. 한 아이는 피가 이어지지 않았지만 사랑으로 이어졌고, 다른 아이는 제 아들의 핏줄이지만 이제는 또 다른 사랑 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 모두 제게는 더없이 소중한 손주였습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한때 핏줄만이 전부라 믿었고 그 집착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소중한 인연들을 스스로 놓쳐야 했죠. 하지만 재원이와 혜준이를 통해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낳아야만 자식이 아니고 피가 이어져야만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요. 사랑으로 품고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가는 인연이야말로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늦게야 얻은 이 깨달음이 저처럼 집착에 갇혀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 작은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